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더는 이렇게 지낼 수가 없네요. 한겨울밤 영하 10도를 밑도는 칼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님, 제 통장은 왜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 방에서 서류를 뒤지셨잖아요. 이제는 정신도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그건 너희가 내 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찾으려고 했던 건데. 수창아, 네가 좀 말해봐라.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좋은 데라고 하네요. 짐은 챙겨뒀으니 가시기만 하면 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님, 그만하시죠. 조금만 더 있다가 더 이상 못 기다려 드려요.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절차에 태워 1시간을 달렸고 낯선 시골길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은 없어요. 이제 그만 내리세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던져주더니 며느리는 차를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8세 김순자입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애는 듯 불어오는 한겨울. 저는 그렇게 낯선 길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 제 잘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 관리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을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45년간 운영해온 식당의 통장과 도장을 그렇게 순순히 내어주다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버려질 거라는 걸. 비닐봉지 안에는 겨우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45년 세월이 고작 이런 걸로 정리가 되나 싶었지요.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올랐고 무릎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니 낯선 시골길 뿐이었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겼고 지갑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비닐봉지 하나뿐. 한겨울 바람이 뼈 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잘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나 봅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더라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당을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가게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시장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이 됐었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보며 손짓해도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옷차림의 할머니를 누가 태워주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저 멀리 익숙한 시장이 보였습니다. 우리 식당이 있는 시장. 45년 동안 매일 아침 5시면 문을 열었던 그곳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장 입구에서
쓰러질 뻔한 저를 받쳐준 건 난전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인사하던 분인데 지금은 절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온 먼지 묻은 얼굴에 구겨진 옷차림의 저는 그저 불쌍한 노숙자 할머니일 뿐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제일 큰 식당 주인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지금은 노숙자가 됐다고 말하기에 너무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일군 그 자리,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 제 식당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전 시장 구석진 골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가슴이었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이 처지.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니 쥐들이 돌아다니고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시장의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식당 쓰레기통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몇 번이나 멈칫거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부터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됐나 싶어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 할머니, 시장 청소부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손에 김밥 한 줄을 쥐어주었지요. 제가 이 시장에서 제일 큰 식당 주인이었을 때는 그분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국도 한 그릇씩 건네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분한테 음식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시장 공중 화장실은 밤에는 문을 잠가버리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며칠이 지나니 어디가 덜 추운지, 어느 가게 처마 밑이 비나 눈을 피하기 좋은지 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식당 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늦게 나와서는 직원들에게 큰 소리부터 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요? 장사가 안 되는 게 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직원들도 가족처럼 대했는데 설날이면 떡국도 같이 끓여 먹고 추석이면 송편도 다 같이 빚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겨움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일궈온 가게인데 밤이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고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아픔이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추위에 떨며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며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내 45년 세월을 이렇게 짓밟은 죄값은 너희도 똑같이 치르게 해주마. 밤이면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며느리가 던져준 썩은 밥을 먹어야 했던 기억.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던 순간들. 잠에서 깰 때마다 이가 갈렸고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든 자리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지만 그 눈물은 점점 더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45년 세월을 이렇게 끝낼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린 이유가 분명 재산을 노린 것이라면, 그리고 아들이 그걸 알면서도
동참한 거라면 전 반드시 그들에게 되갚아줘야만 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이 시간이면 제가 제일 먼저 식당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우리 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김 실장이었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장님이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셨다고 며느님이 그러시던데. 김 실장은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포장마차로 절 데려가 따뜻한 국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마시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지요. 김 실장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 외곽에 땅을 사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저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땅이 있는 지역이 이번에 신도시로 확정됐대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며느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두뇌야, 나중을 위해서 비상금은 따로 마련해뒀으니 걱정 말어.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절 위해 준비를 해두었던 거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겠어. 잠시 망설이다가 김 실장에게 주방 뒤편 환기구 위쪽에 제가 보관해 두었던 신분증이 있으니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따로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알겠다며 식당으로 향했고 얼마 후 제가 말한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신분증. 드디어 복수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제가 당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늘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동안의 노숙 생활로 꾸깃꾸깃해진 옷차림에 흐트러진 머리와 냄새,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저 금고 확인하러 왔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지점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남편분께서 작년에 금고를 계약하셨더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점장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컵에 따뜻한 차를 내오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고객님, 댁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셨다고 하시던데. 네, 그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지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가 나왔습니다. 두뇌야,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해. 편지 밑에는 서울 외곽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땅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됐다고 들었는데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보상금이 50억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신뢰할 만한 변호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억이라는 돈. 이제 이 돈으로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점장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더러운 옷차림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선 정신과 진단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할머니를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소문낸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해요. 그 다음엔 재산 불법 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만난 후에도 전 여전히 시장 골목을 떠돌았습니다. 그들이 절 완전히 잊을 때까지는 이 모습 그대로 있어야 했으니까요. 시장을 걸으며 가슴에 꼭 끌어안은 땅 문서를 만져보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절 지키려 했던 거였군요. 멀리서나마 우리 식당을 지켜보고 있으면 매일 아침 5시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45년 동안 제가 그 시간에 늘 열었던 그 셔터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장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우리 식당을 지켜봐온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와 함께 해온 주방장마저 결국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맘에 안 들면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시장 골목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주방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처럼 아껴온 직원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보니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석 달째 밀렸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근데 사모님은 오늘도 명품관에 가시더라고. 새 외제차도 샀다며. 저러다 가게 망하겠어. 며느리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들락거리고 헤어숍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정작 직원들 월급은 밀리고 퇴직금은 떼어 먹었습니다. 일을 보며 매일 밤 이가 갈렸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선 큰 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가 멀쩡하다는 진단서를 써주었고, 오히려 제가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는 소견서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퇴직금을 떼어먹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은 것도,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도 모두 밝혀냈지요. 할머니,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금만 받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50억. 이 돈으로 그들에게 제가 당한 고통을 하나하나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차례입니다. 시장 골목을 서성이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겪은 이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겪게 해주마. 복수는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수집했던 증거들을 가지고
며느리의 불법 행위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물주님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시장에서 45년을 장사했잖아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건물주는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고 통보하기로 한 거지요. 오랜 단골 거래처들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고 싶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은 제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다들 제가 45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하던 모습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어느 날 세무서 직원들이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지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큰 소리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게는 장부 정리가 깔끔하다고 소문난 곳인데요? 하지만 세무조사관이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 직원들 월급을 속여 신고한 것, 모든 것이 드러난 거지요. 이런 거 가지고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돈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여전히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가 준비한 2번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저희 거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던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였지요. 그 다음 날은 2번째 거래처에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래처에서 제가 미리 부탁드렸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아직 돈이 있잖아요. 거래처야 얼마든지 구하면 되죠. 며느리는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백화점에 다니던 발걸음도 뜸해졌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던 태도도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는 거였지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곳에서 오래 장사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발 그 간정을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가 건물주를 찾아가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부탁한 대로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처럼 이제는 너희가 하나씩 모든 것을 잃어가는 걸 지켜볼 거야. 저는 아직은 더러운 옷을 입은 노숙자 할머니인 척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10억이 넘는 세무조사 추징금 통보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벌금까지 더해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며느리가 식당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은행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보였죠. 나중에 들으니 대출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바닥이었으니까요. 시장 상인들에게서 며느리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금을 못 내서 가게 압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아있던 거래처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달, 2달, 연체가 쌓이자 은행은 법적 조치를 통보했고 결국 식당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얼굴만 찌푸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저는 식당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순 없었죠. 제 대신 경매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사업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제 대신 경매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당일 며느리가 소란을 피우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건 제 식당이에요. 함부로 넘길 순 없어요.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됐고 결국 제가 부탁한 사업가가 최고 응찰자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낙찰받은 사업가에게 제발 돌려달라며 그거 없으면 자기들이 길거리에 나앉는다며 애원했지만 사업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찬바람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절 내쫓았던 그들. 이제는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을 차례라고. 경매 일주일 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일군 제 식당. 이제는 제가 당당히 주인이 되어 돌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지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짐 정리하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마주한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래, 네가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은 그 시어머니다. 제 목소리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도 절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그래, 살아있다. 너희가 바라던 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어.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버텨냈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다고? 날 내쫓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 한겨울에 노인네를 길거리로 내몰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지? 그때 내가 이렇게 빌어도 너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다. 내가 겪은 그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겪어봐야지. 한겨울에 길거리를 떠돌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절망을 너희도 느껴봐라. 어머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그대로 쓰러져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나가거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 짐을 들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난 며느리와 아들은 친척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처음엔 친척들이 그들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고발장이 날아가고 신문에 기사가 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 아들은 은행 빚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제가 노숙자 생활을 할 때처럼 이제는 그들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지요. 처음에 찜질방을 전전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그마저도 돈이 떨어지자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겨울에 절 내쫓았던 그들이 이제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들과 마주칠 때면 며느리는 제 발 앞에 주저앉아 울며 매달립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저희 정말 길거리에서 죽을 것 같아요. 아들도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애원을 외면했듯이 이번엔 제가 그들의 애원을 외면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해외에 있는 손주들에게는 매달 조용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잘못으로 손주들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결국 공평한 것이라고. 그들이 저에게 했던 그 배신과 학대의 대가를 이제는 똑같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며느리와 아들, 그들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겪은 그 절망과 고통을 끝까지 느껴보게 할 것입니다. 복수는 했지만 제 가슴 한켠이 여전히 아립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은 이제 제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복수를 통해 재산도 식당도 되찾았지만 잃어버린 가족의 정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전 다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입니다. 직원들도 다시 모였고 단골 손님들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제가 겪은 그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리라고.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찬방에서 홀로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들, 자식들의 냉대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도 자식들을 위해 일했고 밥 한 술이라도 더 자식 입에 들어가길 바라며 살았지요. 그래서 더 서럽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이 버렸다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제 방식대로 이겨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우리 세대분들께 전해져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